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에 어김없이 찾아온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박영식입니다. 벌써 3월 31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지도 벌써 이제 한 달째가 다 돼 가는데 이노무 헌법재판소는 일을 안 해가지고요. 예, 아직도 선고 일정은 선고 기일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지치시죠? 하지만 저희는 웃으면서 오늘 방송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진지할 땐 또 진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3월 31일 밤 월요일 방송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21 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이렇게 박수로 반갑게 맞이하기는 하는데 네. 한 달째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분위기가 좀 좋아야 아니, 이게. 그래도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예. 뭐 이렇게 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환영받는 데는 아,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건 다른 데 우리- 가도 다 환대 받으시잖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아직은 예. 박영식 우리 앵커의 방송이 조회수가 아직은 많이 있지 않지만은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디스를. 예, 3개월 안에 예. 예, 이제는 뭐 이렇게 생방 구독자 5천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네. 15만 예. 이건 뭐 기본이 된다. 아, 그러니까 좀 뭐 참. 2달만 조금 더 버티면 된다. 예. 예. 헌재도 버티고 국민도 버티고 있는데 뭐 박영식도 버틸 수 있다. 저희도 버티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스픽스 처음 나갈 때 예. 저 10명 볼 때 제가부터 출연했잖아요. 아, 그때 제가 그 스픽스 전기한 대표 때 했던 이야기가 3대 산맥이 된다. 뉴스공장, 예. 오마이TV 예. 그리고 스픽스. 근데 지금 150만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박영식 앵커도 저는 3개월 이제 예. 앞으로 2달 남았는데 2달 지나고 나서 우리 김한 기자님하고 호흡하면은 예. 30만 간다. 거기에 예. 또 우리 김 기자님. 김 기자님 둘이 꼭 같이 있어야 돼. 여기 오기 전에 네. 두 분하고 아까 박진영 선수하고 같이 하는 방송 토마토요? 예, 네. 그거네 보고 왔는데 너무 케미가 좋아. 세상에. 예, 그래서 예. 이 방송으로 더 특화하면은 예.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협력 일꾼으로 하고. 야. 한겨레 TV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겨레 TV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네. 주시고, 예, 우리 김준혁 의원님의 의정 활동도 여러분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단식하신 이후에 건강은 좀 어떠신지. 예, 아주 괜찮고요. 예. 단식 끝나고 나서 2박 3일 그 녹색병원에 네. 우리 다 같이 단식하셨던 분들 입원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단식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좀 우리 전체 의원분들이 다 잘 실천하고 있어서 오히려 단식 전보다 더 좋아지긴 했는데 화면에 나오지만 이 말라갖고 이 주름이 좀 생겨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그게 목주름. 돌이킬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예. 여기 좀 땡기는 수술 좀 할까 하고. 근데 그 목주름은 또 관리하기가 그게 어렵죠. 아마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들었어요. 살이 5kg가 빠졌는데 아. 그걸 이제 그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살을 더 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목주름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세수하다가 보니까 목주름이 확 생긴 거야. 그래서 그게 그 부부가 싸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네네. 여자 연예인 나오면 와 늙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면 예. 이제 부인이 저 목 봐라 목엔 주름이 그대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이제 네. 우리 뭐. 목주름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열지 몰랐는데 아무튼 이제 단식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고 아무쪼록 김준혁 의원님 또 이렇게 건강한 네.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각오를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하셨던 각오를 대국민 예. 약속을 제가 하시죠. 너무 저 제작진분께 또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이따가 피부가 좋아졌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술 한 방울도 안 먹고 당연히 뭐 지금은 안 먹겠지만 네. 윤석열 파면 저는 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기 대선 끝날 때까지 네. 내가 술 한 방울도 안 먹겠다 와, 선언을 금주 딱 선언.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저의 미모는 더 계속해서 어쩌죠 갈 거다 뭐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입니다. 예. 저희 보좌진들하고 저희가 결의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 조기 대선 끝나는 날까지 예. 일체 단 한 방울도 먹지 않고 네. 하자 그랬는데 예. 남들이 네. 야, 과연 뭐 지킬 거냐 그랬는데 제가 지난 총선 때 예. 그때
한 6개월 정도 예. 단 진짜 한 방울도 안 먹고 오. 예, 60 그 67일이 될지 74일이 될지 그 그건 이상이 될지는 아직 모르기 모르는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주변에 많은 취재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김준혁 의원님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술잔을 드는 게 있다면 저희가 단독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작하면서 안 짚을 수 없는 얘기죠. 이번 주 넘기면 아무튼 뭐 헌재 선고가 좀 위험해진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오늘 뭐 범야권에 계신 분들 인사들이 다들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선고가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기도 하고 사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아마 국민들의 이 인내심이 지금도 한계지만 다음 주가 되면 한계일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오늘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그냥 의원들한테 혼나기만 하고 하나만한 얘기만 하고 갔거든요. 김준혁 의원께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좀 종합해 보건데 이번 주에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제가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 네. 28일 혹은 31일로 저는 네. 봤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예측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고법 선고 이후로 저는 이제 보았던 것이었는데 바로 이제 할 줄 알았거든요. 네. 바로 할 줄 알았는데 뭐 이제 본인들 체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 뭐 마무리하는 것도 보고 하면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가능할 거다. 왜 그러냐면 아, 네네. 그 최근에 평의를 하는 게 30분으로 줄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 저기 안국동 송영광장에서 시국미사가 네, 있었는데 네, 네. 신부님들 한 100여 분하고 수녀님들 한 진짜 한 300여 분 오셨어요. 시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때 신부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답답한데 밤을 새서라도 지금 빨리 평이 끝나고 네. 선고 길 정하고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다 맞는 말씀이신데 네. 저는 이제 그 말씀과 좀 약간 달리 그 평의를 지금 짧게 하는 건 이미 다 마무리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논의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수요일 날 선고일 지정하고 금요일 날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 만약에 오늘 이번 주에 안 한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최후에 이제 16일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 주에 안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큰 예. 문제가 생겨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제 정말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헌재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어떤 사법 체계의 어떤 질서를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방패막이가 삼아서 지키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들의 운명을 헌재 스스로 단축시키지 않으려면 아무튼 빠른 지정을 이번 주 안에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김한 기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게 법리 자체에서 8대 0은 이제 한 번도 저는 이제 흔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헌재가 들어줄 수 있다면 보수진영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정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재명 선거 이후 그다음에 최대한 좀 늦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도 여전히 이번 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3월 26 그 전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그걸 계속 요구해왔던 전제는 3월 26일날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날 거라는 전제 속에서 맞습니다. 그 일정을 요구해왔던 건데 그게 이제 그 보수주 국힘이나 보수의 기대와는 달리 무죄가 나면서 헌재가 이거를 바로 파면 결정을 해버리면 마치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꽃길을 깔아주는 것 같은 예.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두 개는 별개의 사건입니다만 당연하죠. 예, 저는 그 지점에서의 지금 좀 일정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대3 기각 가능성이 있어서 지연되는 거냐? 전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아니고 어떤 헌법재판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절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 네. 결정적으로 발생한 변수가 뭐냐면 구속이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둘러싸고 이 이제 말하자면 형사적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상황, 뭐 요것들에 대한 지금 좀 그러니까 변론 이후에 사후적인 쟁점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분석에 뭐 사실 거의 동의하는 편이어서 또 의원님 오셨으니까 중요하게 물어볼 게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오전에 보니까 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5대3 어떤 이게 마치 정설처럼 여겨지는 이 헌재 내부의
이 인용과 뭐 기각 혹은 각하 이제 이 재판관들의 분포가 5대 3이라는 어떤 레거시 언론의 보도 이후에 뭔가 민주당 의원들이 흔들렸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왔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5대 3 뭐 대들악설 이런 걸 신경이나 씁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중앙일보 기사가 예. 좀 과도한 기사,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 네. 제가 좀 정확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네. 지난주 의총에서 그 사실 이게 헌재 선고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민주 시민들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네. 지금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민주당을 또 질책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줄탄핵 다 시켜서 네. 그 모든 이제 행정부의 권력을 국회가 갖고 와야 된다, 민주당이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뭐 현실적으로 헌법에 맞지 않는 내용이죠. 헌법에 이제 그 국회는 입법권이고 또 행정권은 이제 정부가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규정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 방송의 네. 임모 기자가 네네. 그 5대 3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믿는 저 의원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네. 이제 너무 낙관하지 말고 5대 3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도 그렇죠. 혹시라도 좀 열어두고 예. 이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의원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뿐이지 그것에 흔들렸거나 예. 뭐 그것 때문에 뭐 초조해하고 뭐 잘못된 비관이 있거나 이런 건 일체 아니다. 네네.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그 가짜 찌라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실제 그 기자 네네. 임모 기자가 이야기한 거 그분이 이제 국힘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 기자 아닙니까? 지금 검찰 기자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저는 거꾸로 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흔들기 위한 예. 고도의 술책의 하나로 네. 그런 가짜 뉴스와 찌라시를 만들어서 심리전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기자의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네. 저는 명확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그분 입장에서도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추론이라고 본인이 어쨌든 SNS에 밝힌 거니까 실제 이 5대 3 정설은 지라시나 정보지로 돈 게 한 축에 있고 뭐 실제 레거시 언론에서 그 기자분의 입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기사화가 된 것도 맞는데 이제 요 두 가지를 섞어서 혼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이제 어쨌든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민주당 의원들 난리 났다 이제 이런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차 일단 근데 그게 여쭤봤다. 일종의 지금 대드락설이 그러니까 언론학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정보원 모델 같은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SBS에서 나왔던 건 헌재가 왜 재판을 지연하는가에 대한 분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세 가지 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8대 0으로 났는데 정치 일정을 고민하느라고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일정 고민설이 있고 예. 소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제일 뜨겁게 달고 있는 대드락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용해야 되는데 예. 세 명이 문제가 있어서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드락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 4월 18일 이후까지 가서 아예 기간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린 이거 안 해. 이런 불능설이 있다. 네. 이런 세 가지 설에 대한 이제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누구라도 8대 0설을 생각을 해왔는데 네, 네. 처음으로 이 대드락설을 말한 거고 이게 어떻게 근데 퍼진 거냐면 네. 압축적인 문맥으로 해갖고 찌라시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본 기자들이나 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권위를 획득한 것 같은 발언이 돼서 다시 재유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네. 결국엔 이게 뭐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내용에 그러니까 얼굴을 달리한 재유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뭐 그 대드락이라고 하는 말 표현 자체가 좀 웃긴다. 그리고 최근에 좀 우리말 좀 쓰면 좋은데 막 그 뭐 이상한 영어 써가지고 막 그 언론에서 이렇게 대드락. 이야기해. 그래서 난 대드락이 뭔가 싶어갖고 네. 내가 또 찾아봤다니까 검색해서 그랬더니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니 그럼 그렇게 쓰면 되지. 뭘 그렇게
왜 그런 말을 쓰느냐? 네.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써가면서 정치적 용어인 것처럼 하면서 마치 그것이 권위 있는 기사인 양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리전이지. 예. 그래서 그런 기사를 쓰는 그 기자 자체가 난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예. 두 번째로 이런 건 다 국힘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입니다. 네. 이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심리전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뭐 옛날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마지막 전투에서 사면 초가, 초나라 군대가 지쳤을 때 둘러싸가지고 초나라 노래 부르니까 그냥 지쳐서 항복하게 되는 내용이 있듯이 실제 전투를 하지 않고 심리전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방식인데 지금 국힘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한 방식이다. 지연의 방식이다. 예, 저는 뭐 계속해서 무슨 그 한 분의 이야기 오늘도 이제 박은정 의원이 네네. 김정은 헌재 사무총장한테 뭐 특정 한 명이 지금 뭐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그 내통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의 임무는 윤석열을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게 하는 것이다. 예, 저는 철저히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전 그 기간이 난 이번 주까지로 저는 보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는 가설에 일단 한 걸음 좀 들어가 보면 오늘 법사위가 아무튼 화제여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주로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저는 뭐 이제 이 보도 볼 때마다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불쾌한데요. 윤석열 구속 취소 후에 영연백을 이제 시체 가방을 추가 구매 중이다. 이제 이런 보도죠.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저 빨간 네모를 집중해 주시면 오늘 1억 6천 이상 구매 공고가 관련돼서 이제 일단 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른바 윤석열 복귀 후에 2차 계엄을 준비하거나 혹은 복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에 대해서 김환 기자님 어떻게 혹시 이거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모든 가능성이 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 이제 근데 이게 시점이랑 이런 거를 보면 왜 이거를 이렇게 샀지라고 당연히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연병 문제에 대해서 군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게 이 시점에 이렇게 사면 당연히 오해를 사고 의심을 사고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영연병을 추가로 구입해서 뭐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필요나 이유가 굳이 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시점이면 이게 만약에 평시고 아무 일도 없고 우리가 태평 성대를 살고 있을 때면 군이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지금 군이 또다시 설명할 필요가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내부에서 좀 화제가 됐던 내용 아니었을까요? 영연백에 대한 구매 건은? 네, 처음에 화제가 좀 됐었고 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계엄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수거 대상들, 네네. 뭐 그 부분은 그 수거 대상자 뭐 처리하고 이제 시신을 갖다가 영연백에 담아서 은밀한 뭐 냉동 창고 내지는 나중에 뭐 연평도 앞바다든 네. 불태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저는 좀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뭐 두 가지 생각인데 네. 첫 번째는 그냥 뭐 좀 무신경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네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 영연백이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2만 개가 넘게 되는 겁니다. 추가 구매까지 보자면은. 예.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숫자를 단순하게 민주당 의원 혹은 뭐 진보 인사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500명을 넘지 않을 텐데 뭐 진짜 몇 차례 구입을 통해서 만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내용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저 내용은 좀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좀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외환을 좀 염두에 둔 것이다. 소위 말해서 계엄을 갖다가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 북한과의 이제 국지전을 염두에 두고 국지전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잘못된 사망자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서 소총 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멀리 포탄을 북한이 이제 방사포를 쏜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뭐 또 무인기를 뭐 보낸다든가 했을 때 그 관련돼서 어쨌든 민간인들보다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염두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만 아까 김한 기자님 말씀처럼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서 왜 지난 20년간 구입하지 않았었던 것들이 왜 윤석열 정권에 특히나 그 계엄 내란 이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 구매가 되는 것일까? 이것은 석연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들 이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내란 특검법 같은 게 지금 이제 사람들 다 파면에만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군의 수상한 동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진술과 증언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무인 드론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아파치 헬기가 유난히 이제 말하자면 위험스럽게 가까이서 날았다든지 알고. 그다음에 이제 국지전을 계획했던 게 아니냐. 예를 들면 계엄의 명분 계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은 절대로 계획이나 문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4월 뭐 3월 이전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계획까지 포함시키는 어떤 계획이 있었다면 그거에 따른 말하자면 이후의 행동이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말하자면 시크릿하고 외부에서는 전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건드려서 내가 뭔가 상황을 한 번에 급반전시켜 볼까 이런 유혹에 사실 쌓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네. 어느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런 거는 이 영연백은 그림자고 중요한 거는 본체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좀 덧붙여서 지금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13 내란 계엄 이것을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그걸 분석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막 그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파면 이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역사 전공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어떤 분석을 했을 때 이 계엄 세력들, 이 내란 세력들이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그 좀 보고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은 것이다. 예. 그것이 반민특위 해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신 정권 수립할 때 이제 비상조치 관련된 내용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볼 때 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유신 정권 하에서의 핵심은 이제 군부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군부 세력들이 이제 정말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집중해 왔는데 이것들이 검찰한테 빼앗겼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제거하는데 검찰로 도저히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군대를 동원시켰고 그 군인들 중에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정부 시절에 제대로 승진을 못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육군의 대장 정도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떤 그 문재인 정부 혹은 그 앞에 뭐 노무현 정부 이런 그 정부 하에서 겨우 완스타 내지는 투스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자신들이 뒤늦게라도 어떤 국방의 권력 그리고 현재도 역시 장성들 중에 국방의 권력을 통해서 그 쿠데타를 가지고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욕망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헌법을 이제 붕괴시켜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헌법에 군인들은 절대 국무총리를 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내각에 참여할 수 없게 물론 국방부 장관 뭐 이것도 다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87년 그 헌법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군대를 갖다가 철저하게 그 중립화 시켜내고 그리고 정치 일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활하기 위해서 군대가 이번에 이제 그 총출동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일도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예. 이런 게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영연백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좀 추론하는데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기대선 끝나고 예. 한번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모든 사안들에 대한
예민함, 아무튼 우리 그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여러 이제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가 요즘에 뭐 속보병이나 단독병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털에다가 항상 그거 검색하시기 바쁘실 텐데 영연병 때문에 또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놀란 가슴 부여잡으셨을 텐데요. 이 사안은 반드시 차후에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 주셨는데